안녕하세요. 김밥집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해가 뜨기도 전 일어나 가게의 문을 여는 건 매우 고되고 피곤한 일인데요. 그럼에도 무능한 상사 밑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일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찌되었던 자영업은 저만 잘하면 되는 거지만 무능한 상사는 저 혼자 잘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한 차례 힘겨운 사회생활을 겪고 나니 김밥집을 운영할 수 있는 현재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느껴지게 되네요.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어릴 적부터 어머니는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 김밥을 마셨어요. 그래서 몸에서는 항상 김밥 냄새가 묻어 있었고요. 저에게는 밥을 먹는 것만큼 어머니가 김밥을 마는 것이 당연했는데요.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처음부터 김밥을 마셨던 것은 아니라고 해요. 아버지와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돈 잘 버는 아버지와 결혼한 어머니께서는 사모님 소리를 들으셨거든요. 하지만 아버지가 아프기 시작한 후 어머니의 인생은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이던 아버지께서 쓰러지신 후 어머니는 나날이 나빠지는 아버지의 몸 걱정뿐만 아니라 먹고 살 걱정까지 같이 하셔야 했는걸요. 외가댁도 친가댁도 어머니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집안의 가장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어머니는 있는 돈 없는 돈을 끌어모아 분식집 장사를 시작하게 된 것이었답니다. 다행히 어머니께서 손맛 좋기로 유명한 덕에 먹고 살 만큼의 돈을 벌 수 있었고요. 오빠는 유난히도 공부를 잘했었는데요. 그 때문에 어머니께서는 장남이자 집안의 기둥인 오빠가 꼭 대학교에 진학하기를 바라셨어요. 딸인 저는 바로 직장을 다니며 오빠의 뒷바라지를 하길 바라셨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어머니의 이런 행동은 편애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별로 상관없었어요. 어차피 공부에 재능도 없는 거 빨리 취업을 해서 집안 살림에 보탬이 돼야겠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인문계에 진학해 대학교를 간 오빠와 다르게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하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직장을 다닌다고 해서 집안 살림이 예전보다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것은 아니었네요. 작은 중소기업 경리의 월급은 푼돈에 가까웠기에 그저 오빠의 용돈을 보태줄 정도였습니다. 오빠 또한 집안 사정을 알기에 장학금을 받기 위해 악착같이 애썼고 방학이 되면 상하차 일과 과외 일을 병행하면서 모자란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했어요. 처음에는 별 볼 일 없는 푼돈이라고 생각했지만 몇 해가 지나니 저희 집에서도 제법 돈이 모이더군요. 가족들 모두 돈을 허투루 쓰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집안 사정이 좋아진 후 어머니께서는 제일 먼저 15년째 세를 내고 있던 상가를 매매하셨죠. 그 후 15년 동안 한 떡볶이 장사가 질린다며 김밥 장사로 업종을 변경하셨고요. 갑작스러운 업종 변경에 걱정이 되기도 했죠. 어머니의 떡볶이는 동네에서 알아주는 맛집으로 소문이 났었으니까요. 하지만 장사가 안 될 것 같다는 걱정이 무색하게 어머니의 김밥은 불티나게 팔려나가기 시작하더군요. 텔레비전에 소개가 될 정도로요. 덕분에 한평생을 좁고 후미진 단칸방에서 살던 저희 가족은 처음으로 아파트에서 살 수 있게 되었네요. 넓고 쾌적한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손님들은 끊임없이 넘쳐났지만 그렇다고 기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었답니다. 다른 가게들의 질투가 어마무시했는걸요. 파리가 날리는 다른 식당들과 다르게 어머니가 운영하는 김밥집만 유독 장사가 잘 되었죠. 가게 앞에 있던 중학교가 방학을 해도 어머니의 김밥집만큼은 매번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그걸 본 근처 식당 주인들은 급기야 어머니의 가게를 탐내기까지 했어요. 원하는 대로 웃돈을 얹어줄 테니 자신에게 가게를 팔라면서요. 몇 번은 장사가 잘 되는 것도 힘들다 웃어넘겼지만 가게 주인들은 점점 도가 지나치는 행동으로 어머니의 김밥집을 탐냈고 급기야 협박을 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났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자 결국 오빠가 나설 수밖에 없었고요. 하지만 오빠가 매번 김밥집을 지키고 서 있을 수는 없었기에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네요.
매번 기승을 부리는 식당 주인들 때문에 가족들의 걱정은 늘어만 갔죠. 그러던 중 한 부동산 중개인이 나타나 어머니에게 상가를 넘기라 말을 하더군요. 어머니가 정중하게 거절했지만 중개인은 오히려 더 무대뽀식으로 나오며 가게를 매매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나가겠다는 고집까지 부렸어요. 이봐요, 아줌마. 김밥 장사해서 아파트 샀으면 됐지. 왜 자꾸 욕심을 부리세요? 자꾸 욕심 부리지 마시고 제가 가게 가격 잘 쳐드릴 테니까 이만 가게 파시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서 김밥을 말던 튀기던 마음대로 하세요. 어차피 이 동네 사람들 아줌마만 보면 눈 벌게 져서 괴롭히려고 난리인데 몰상식한 사람들한테 시달릴 바에는 가격 짭짤하게 받고 다른 곳 가서 새 출발하는 게 낫잖아요. 말은 감사하지만 저는 다른 곳으로 이사갈 생각도 없고 이 가게 팔 생각도 없어요. 다들 저희 가게를 왜 그렇게 탐내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제가 15년 동안 일해서 매매한 소중한 가게예요. 돈을 떠나서 소중한 공간이니 손님으로 오실 게 아니면 더 이상 저희 가게 안 오셨으면 좋겠네요. 참 어이가 없어서. 이봐요, 아줌마.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감정팔이하면서 장사했어요? 가게 산 금액에 웃돈까지 두둑하게 얹혀서 준다잖아. 그럼 군말 없이 팔면 될 것이지 추억이니 소중하니 하면서 사람 기분 잡치게 만들어요? 팔던 안 팔던 그건 주인 마음이죠. 아줌마가 뭔데 팔라 말라 훈수를 두세요? 가게를 팔지 않는다는 소리에 부동산 중개인은 본색을 드러내며 어머니에게 따지기 시작했어요. 보다 못해 나서자 부동산 중개인은 헛웃음까지 뱉으며 오히려 저희 모녀를 돈에 미친 사람으로 몰고 갔고요. 정작 몰상식한 사람은 남의 가게에 함부로 들어온 자신인데 말이에요. 좀만 있으면 돈이라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계속 버티고 서 있나 본데 아줌마 정신 차려요. 여기서 가격 이만큼 더 쳐줄 수 있는 사람 나밖에 없어요. 지금이야 장사 잘 되니까 주변에서 파리만 쫓던 주인들이 들락날락거리면서 얼마나 파네 마네 하겠지. 근데 그거 얼마나 깔 것 같은데요? 콧대 높아져서 돈 더 받으려고 배짱 부리나 본데 거품 꺼져봐. 누가 이 코딱지만한 가게 쳐다나 보나. 그러니까 거품 빠질 코딱지만한 가게를 왜 그렇게 살려고 하시냐고요. 아무리 자리가 좋아도 주인이 싫다고 하면 그만 아닌가요? 저희는 웃돈이 아니라 억만금을 가져다 준다고 해도 이 가게 팔 생각 없으니까 당장 나가세요. 이봐요, 아가씨. 내가 아가씨 엄마 버린 사람인데 어디다 대고 나가라 말아야. 이 동네에서 나한테 밉보이면 살기 힘들 텐데. 아가씨 자신이 있어? 먼저 몰상식하게 나온 분이 누구신데요? 경찰서에서 주무시고 싶으시면 더 해보세요. 저희도 영업방해로 신고하면 그만이에요. 경찰 이야기까지 나왔지만 부동산 중개인은 협박까지 하며 끈질기게도 버티고 있더군요. 부동산 중개인과의 실랑이는 오빠가 김밥집에 온 이후에야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나니 부동산 중개인도 주변 가게 주인들도 왜 그렇게 저희 가게를 탐냈는지 알겠더라고요. 저희 가게 바로 앞에는 대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계획이었거든요. 실랑이를 벌인 후에도 부동산 중개인은 지치지도 않고 가게를 찾아와 행패를 부렸어요. 어머니께서는 같은 동네에서 얼굴을 마주보며 살아야 했기에 좋게 좋게 끝내려고 하셨지만 부동산 중개인의 괴롭힘은 도를 넘어섰고 참다 못해 경찰을 부르게 되었죠. 아무리 저희 가게에 탐나도 경찰서에 잡혀가는 것은 무서웠는지 가게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경찰을 부르니 더 이상 저희 가게로 발걸음을 안 하더군요. 덕분에 부동산 중개인 때문에 골머리를 썩던 어머니께서는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의 가게의 소란이 다 정리되었을 때쯤 또 다른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5년 동안 일하던 회사가 부도가 난 것이었어요. 무능한 상사에게 시달려도 올라가는 직급과 월급만을 보며 참아왔는데 허무했죠. 회사가 없어짐에 따라 5년간의 노력과 경력이 모두 날아가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미 부도난 회사를 어쩔 수는 없기에 손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백수가 되고 말았네요. 어머니께서는 그동안 고생했다며 쉬기를 바라셨지만 새벽부터 고생한 어머니를 그냥 둘 수가 없었기에 김밥 장사를 같이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의외로 김밥 장사가 적성에 잘 맞더군요. 새카만 밤에 재료 준비를 하는 것은 힘들었지만 무엇보다도 무능한 상사의 눈치를 안 보고 일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좋았어요. 어머니께서 일한 값도 두둑하게 쳐주셨기에 다른 회사에 들어가 고생을 하는 것보다 어머니와 함께 김밥 장사를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을 했고요. 매번 옆구리가 터지던 김밥을 마는 것에 요령이 생길 때쯤이었어요. 5개월 동안 같은 자리에 앉아 김밥을 주문하던 남자가 번호를 물어보았죠. 저 또한 그 남자가 마음에 들어 번호를 주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번호를 주었다며 꾸중을 하셨지만 앞 건물 철물점에서 일하고 있는 남자의 모습을 보았기에 아무런 걱정 없이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네요. 남자와 만난 지 5개월이 되었을 때쯤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어릴 때의 가족이라고는 어머니와 오빠뿐이어서인지 결혼이 빨리 하고 싶었거든요. 다행히 남자 또한 결혼을 빨리 하고 싶어 했죠. 결혼을 무척이나 하고 싶어 하던 저였지만 남자의 어머니를 뵈러 간 순간 결혼을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남자의 홀어머니는 저희 가족을 끔찍이도 괴롭히던 부동산 중개인이었거든요. 부동산 중개인 또한 저를 보더니 많이 놀란 눈치였어요. 남자가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는 밥숟가락을 놓칠 정도였죠. 부동산 중개인의 반응 때문에 남자와의 결혼은 물 건너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쉬운 것은 없었는걸요. 남자를 사랑하기는 했지만 어머니의 가슴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결혼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예상 밖에도 부동산 중개인이 먼저 저희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내시더군요. 우리의 처음 인연이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나는 이 결혼을 반대할 생각은 없어요. 그때는 내가 아파트 들어선다는 소리에 눈이 뒤집혀서 막무가내로 굴기는 했지만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했더라고. 아가씨네 어머니가 무지막지하게 떼돈을 버는 사람도 아닌데 코딱지만한 가게 가지고 난리쳤던 게 창피하기도 하고. 너무 늦게 말해서 민망하지만 그래도 사람 된 도리로 할 건 하고 살아야지. 이제 가족도 될 사이인데 저번 일은 내가 미안해요. 아니에요. 제가 더 죄송하죠.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한참 어른인 분한테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어휴, 그럼 이제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는 거죠? 사실 우리 아들이 쑥맥에다가 여자 만나는 꼴을 못 봐서 며느리 얼굴도 못 보고 묘지에 들어가면 어쩌나 걱정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며느리감을 데리고 오다니 요즘에 귀한 아들 장가 잘못 들까봐 며느리 뒷조사까지 시키는 몰상식한 시어머니들이 널렸다고 하던데 난 며느리 될 사람이 과거에 줄줄이 굴비처럼 남자를 만났다고 해도 신경 안 쓰는 사람이니 아무런 걱정 말고 결혼 준비에만 신경 쓰도록 해요. 부동산 중개인은 오히려 저희의 결혼을 부추기기까지 했어요. 빨리 손자 얼굴을 보고 싶다면서요. 처음 마주한 순간에는 절대 결혼을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부동산 중개인을 보며 이런 분이 시어머니가 되어도 참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죠. 부동산 중개인은 적지 않은 나이에 하루라도 빨리 식을 올리라며 저희를 재촉했고 그 덕분에 저희는 한 달도 안 돼 식을 올리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전 사업이 망하고 갚아야 하는 대출금이 많이 남아 있었기에 저희의 신혼자금은 온전히 제가 모은 해결하게 되었어요. 가지고 있는 돈이 적었기에 작은 빌라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고요. 작긴 했지만 서로가 함께할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행복했는데요. 신혼의 단란함을 느낄 새도 없이 늘 전화기를 끼고 살아야 했네요. 시어머니께서는 매일같이 전화를 거셨거든요. 저에게는 친정어머니가 몰래 쥐어주신 5천만 원이 있었어요. 어머니께서는 그 돈을 결혼자금에 보태 쓰라고 하셨지만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해서 번 돈인지 알기에 차마 쓰지를 못하겠더군요. 그래서 5천만 원을 통장에 넣어놓고 꽁꽁 숨기게 된 것이죠. 남편에게 비밀로 하면서까지 돈을 숨기는 행동이 너무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돈이 있는 것을 알게 되면 남편은 분명 사업을 한다고 난리칠 게 뻔했기에 어쩔 수가 없었죠.
잘 숨겨놓았다고 생각했지만 5천만 원의 정체는 장롱까지 뒤지던 시어머니의 오지랖으로 인해 만천하에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통장에 5천만 원이 있다는 걸 확인한 후 시어머니께서는 화부터 내시더군요. 정작 남의 살림을 만진 건 시어머니인데 말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큰 돈이 있으면서 너 지금 시엠이랑 남편한테까지 비밀로 했냐? 내가 그렇게 옆 니상가 사고 싶어서 돈 있냐고 물어볼 때는 없다고 딱 시침이 떼더니 지금 처녀 때랑 착각하는 것 같은데 결혼했으면 아무리 네가 가지고 있던 돈이라고 해도 시댁 식구들한테 알려야 되는 거야. 한 푼이 시급한 상황에 더 혼자 살겠다고 5천만 원을 가지고 있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말씀드리면 어머니랑 그이 둘 다 이 돈 쓸 생각만 하셨을 거잖아요. 그냥 5천만 원 아니고 저희 어머니가 고생해서 버신 귀한 돈이에요. 5천만 원 보시고 기분 상했다면 죄송하지만 그래도 이 돈 쓸 생각은 없으니 어머니도 이해해 주세요. 시어머니는 기가 차다는 듯 들고 있던 통장을 흔들며 얼굴을 붉히셨습니다. 그렇게 너네 친정엄마 안타까우면 보내준 김치도 아까우니 먹지 말고 썩을 때까지 그냥 두지 그러냐? 자고로 돈이라는 건 써야지 그 값어치를 하는 거야. 뼈 빠지게 번 돈이라고 이름 붙여놓으면 어디 5천만 원이 1억 값어치라도 한다돈? 군말 필요 없고 이 돈 당장 상가 사는데 보태라. 내가 2배로 불려줄 테니. 2배로 안 불려주셔도 되니까 그 돈 건들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 돈 투자 목적으로 쓸 생각도 없고 그냥 비상용으로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어머니도 이번만큼은 이해해 주세요. 안 그래도 그 일하던 거 그만두고 사업을 한 해 만에 하면서 헛바람 들어있는데 비상금이라도 없으면 저희 허리띠 졸라매야 한다고요. 살만 뒤룩뒤룩 붙어있는 허리 좀 졸라매면 어떠냐? 남도 아니고 시애미가 돈 좀 쓴다는데. 그리고 어디 내가 네 돈 허투루 쓴다던? 다 너랑 아범 잘 되라고 쓰는 돈 아니냐. 내가 없는 돈 대출 받아서 빌려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너는 어떻게 돼 내가 시애미한테 이렇게 매정하게 굴 수가 있어? 자기 돈도 아니면서 욕심낸 사람이 누군데 말도 안 되는 일로 억지를 부리는 시어머니를 보자 뒷골이 당겨왔어요. 당장 한 달 생활비 벌기도 빠듯한 와중에 부동산 투자까지 하라뇨. 시어머니는 제가 5천만 원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어머니에게 많은 돈을 받고 있다 생각하는 듯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대로 말씀을 드렸죠. 어머니한테 잘해드리려 티를 안 냈지만 저희 지금 생활비 나가는 것도 벅차요. 넉넉한 상황도 아니고요. 가뜩이나 그이가 산차 할부값만 해도 생활비 반절이 날아가는데 이러지 마세요. 자, 이깟 돈 더러워서 안 갖는다. 아주 시애미를 돈 훔쳐가려는 좀도둑 취급을 하는데 내가 집안에 사람을 잘못 들여도 단단히 잘못 들였구나. 5천만 원 때문에 시어머니와의 사이가 이렇게 틀어질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네요. 사정을 말하면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리고 애시당초 주인도 없는 집을 들어와 함부로 살림을 건드리는 것도 예상하지 못했고요. 시어머니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퇴근을 한 남편 또한 길길이 날뛰며 성을 냈습니다. 당신, 그 큰 돈이 있었으면서 내가 사업한다고 했을 때 시치미를 떼고 있었단 말이야? 내가 사장놈 때문에 위장병을 달고 산다고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서방 건강보다 장모님이 준 5천만 원이 더 귀하다 이거야? 돈이 그렇게 귀했으면 나랑 결혼은 왜 한 건데? 입이 있으면 말을 해보라고. 그만 좀 해. 당신이나 어머니나 도대체 왜 그래? 그래, 나 당신 몰래 엄마가 준 돈 꽁쳐놨다. 근데 그게 뭐? 결혼했으면 내 돈 가지고 있지도 못한다 이거야? 그리고 내가 왜 당신 사업한다고 했을 때 돈을 안 꺼냈겠어?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당신 나 만나기 전에 사업을 몇 번을 말아먹었는지 잊었어? 사업운도 없는 사람이 자꾸 왜 이렇게 욕심을 부려. 그 정도 말아먹었으면 정신 차리고 돈 벌 때도 됐잖아. 아, 우리 엄마 무시한 이유가 여기 있었네. 당신 지금 내가 빚만 잔뜩 쌓이고 돈도 못 벌어오는 건달이라고 우리 엄마도 무시하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나 남편이나 어쩜 이렇게 남의 돈을 탐내는지 보고 있자니 기가 차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정작 당사자는 줄 생각도 안 하는데 말이에요. 5천만 원을 두고 길길이 날뛰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보니 더더욱 이 돈을 쥐어주면 안 되겠구나 생각했죠. 그래서 통장을 집이 아닌 김밥집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아무리 남편과 시어머니라 해도 가게까지 와서 어쩌지는 못할 테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와 남편의 뻔뻔함은 정도가 없더군요. 한참 영업을 하고 있는 가게까지 찾아와 당당하게 5천만 원을 달라고 했거든요.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하려 했지만 어머니께서는 돈이야 나중이라도 벌면 되니 급한 사람에게 빌려주라고 하셨어요. 어머니의 말에 두 모자는 뛸 듯이 기뻐했죠. 어머니는 대신 시어머니에게 5천만 원을 넘겨주며 꼭 2배로 만들어서 가져와 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응당 그러겠다고 대답을 했고요. 그런데 5천만 원을 빌려간 지 1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시어머니께서는 2배는커녕 원금조차 주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지만 찔리는 게 있어서인지 시어머니는 전화 자체를 안 받으시더군요. 남편 또한 모르쇠로 일관했고요. 돈 받을 때만 해도 간이고 쓸개고 다 내어줄 것처럼 굴더니 두 모자는 돈을 받고 난 후에는 입을 싹 닦으며 연락을 피하게 바빴죠. 꼭 돌려줘야 한다고 당부를 했지만 욕심 많고 양심 없는 두 모자는 그 당부를 새까맣게 잊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래서 친정 오빠에게 도움을 청했네요. 이대로 가다가는 5천만 원이 공중에 날아가 버릴 것 같았거든요. 사정을 말하자 오빠는 불같이 화를 내며 당장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부동산으로 찾아갔어요. 시어머니께서는 현재의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5천만 원을 못 돌려준다고 하면서 가족 이야기를 들먹거리더군요. 고작 돈 때문에 가족끼리 사이가 틀어지면 되겠냐고요. 그러면서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자는 말까지 했습니다. 가족 간의 정이 중요했으면 애초에 능력밖에 돈을 빌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오빠가 부동산에 있던 물건이라도 부술 것처럼 나오니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돈의 출처를 밝혔네요. 얘기를 들어보니 부동산에 투자를 했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5천만 원 중 2천만 원은 호주로 유학 중인 시누이에게 남은 돈은 자신의 차를 바꾸는 데 쓴 것이었죠. 남의 돈으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울 생각을 하는 시어머니를 도통 이해할 수 없었어요. 시치미를 뚝 떼고 있다가 풍채 좋고 험상궂게 생긴 오빠가 나서서야 사과를 하는 시어머니를 보니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는 생각까지 들었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는데요. 정작 이혼을 결심했을 때 남편은 쓰러져 계시던 어머니를 업고 병원까지 갔더군요. 이혼을 막아달라 찾아간 가게에서 쓰러진 어머니를 발견한 것이었죠. 이유가 어찌되었건 어머니는 남편 덕분에 위험한 고비를 넘겼기고 이번만큼은 넘어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5천만 원에 대한 양심의 가책 때문인지 결혼 후 가게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않던 남편은 짬이 나는 대로 가게를 찾아와 일손을 덜어주었어요. 돈독이 올랐던 남편이 밉기는 했지만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머니는 집에서 요양을 해야 했기에 앞에서 알랑거리는 남편의 행동을 눈 감을 수밖에 없었네요. 도대체 어머니가 가게를 쉬는 건 어떻게 알았는지 혼자 가게를 열게 된 당일 아침 시어머니는 가게 문을 벌컥 여시더군요. 예, 아범한테 사부인 얘기는 들었다. 뇌졸중 때문에 쓰러지셨다며? 한평생 쉬지도 못하고 일만 하셨으면 그럴만도 하다. 사부인께서도 이제 쉴 때도 되셨지. 사부인 그만두면 제일 먼저 이 가게가 공실이 될 텐데. 아무튼 정든 가게라고 해도 먹고 살 궁리는 해야지. 보니까 아파트가 들어서인지 이 동네 상가 가격이 많이 올랐더구나. 못해도 2배는 더 받을 수 있겠어. 지금 당장은 아쉽겠지만 가게는 당장 팔아서 돈부터 마련하고 김밥 장사는 어디서 다시 시작할지 같이 알아보자꾸나. 몇 억이 올라도 이 가게는 절대 안 팔 거예요. 어머니, 저도 가게랑 같이 보낸 세월 때문에 이렇게 안 파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 가게 2배 오른 가격으로 팔아버리고 다른 곳에서 김밥 장사 다시 했다고 쳐요. 근데 새로 장사하는 곳에서 여기만큼 매출 안 나오면요?
저는요, 괜히 눈앞에 있는 금덩이 때문에 위험천만한 도박 같은 거 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괜한 소리 하지 마시고 되도록 저번에 빌려드렸던 5천만 원 빨리 갚아주세요. 친정엄마도 아프신 마당에 저도 더 이상은 어머니 사정 못 받으려요. 너는 시애미가 굶어 죽게 생겼다는데 5천만 원 갚으라는 얘기가 나오던? 아무리 시댁이라지만 너는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 내가 네 돈 떼먹고 도망간 것도 아니고 맨날 할 줄 아는 거야. 김밥 많은 게 없으니 이리 돈 벌 줄을 모르지. 벽 보고 얘기한다고 해도 너랑 얘기하는 것보다는 나을 게다. 뭘 알아들어야 얘기를 하던 말던 하지. 다행히도 시어머니는 전처럼 막무가내로 굴지는 않았습니다. 스스로도 5천만 원 때문에 걸리는 게 있으셨던 것이죠.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가게 안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손님들이 넘쳐났어요. 평소와 다르지는 않았지만 어머니 없이 가게를 혼자 운영하려니 힘이 붙이더라고요. 마침 철물점 장사가 안 돼 쉬고 있는 남편이 생각나더군요. 일도 없는데 혼자서 놀게 두는 것보다 옆에서 일을 돕게 하면 좋을 거잖아요. 그래서 남편을 불렀죠. 다행히 남편과 호흡이 잘 맞았기에 큰 무리 없이 일을 할 수 있었네요. 제가 김밥을 마는 동안 남편은 손님들에게 반찬과 물을 가져다 주었고 손님이 가신 후에는 테이블까지 깨끗하게 정리해 주었어요. 어머니와 일할 때와 비교하면 당연히 부족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남편과 호흡이 척척 맞았기 때문에 힘든 줄 모르고 일할 수 있었는걸요. 남편 또한 철물점에서 일할 때보다 돈이 더 잘 벌린다며 기뻐했고요. 수익이 늘어나자 욕심이 생긴 저희 부부는 영업시간을 더 늘리기까지 했는데요.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 손목이 버티지 못하고 고장이 났어요. 손목이 망가지면 일 자체를 할 수 없기에 가게를 접고 당장 병원부터 달려갔죠. 예상한 대로 병원에서는 손목을 많이 사용하여 인대가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의사는 손목이 더 악화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아예 가게 문을 닫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영업시간을 내리기로 했죠. 병원을 다녀와 보니 한 학생은 가게 앞에 서 있었어요. 고등학생 정도 돼 보이는 남자 학생은 딱 봐도 돈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1,000원을 들고 가게 앞을 서성이는 학생을 보자 아주 어릴 적 배고플 때 생각이 났죠. 김밥을 먹고 가라고 하자 학생은 당황한 눈치였어요. 계속 사양하는 학생을 데리고 가 김밥을 주자 감사하다며 인사까지 하더군요. 다 먹은 후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1,000원까지 주었습니다. 그 후에도 학생은 단골이 되어 종종 저희 가게를 찾아왔어요. 학생에게 저는 늘 1,000원만 받았고요. 시간이 지나고 남편은 철물점에서 일하던 것을 접고 같이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어요. 괜히 철물점에 가서 시간만 때우고 돈을 벌지 못할 바에는 같이 일하는 것이 100번이고 1000번이고 나았기 때문에 동업을 시작했는데요. 같이 일한 지 1년쯤 지났을 때 남편은 불만을 털어놓았어요. 남편은 수익의 일정량을 어머니에게 드리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었죠. 돈도 적당히 받아가셔야지. 장모님은 눈치도 없으시대? 나이도 많이 드셨으면서 돈을 쓰면 얼마나 쓴다고. 계속해서 가게에서 나오는 돈을 가져가시냐고. 형님도 그래. 대기업에 취업도 한 마당에 사람이 왜 그렇게 야박해? 뻔히 우리 먹고 사는 거 빠듯한 거 알면서 우리 대신 어머니한테 생활비라도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남편이 억울할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이해를 했지만 그래도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네요. 지금까지 저희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월세도 내지 않고 한 달에 몇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씩 가져가는데 그중에 100만 원을 못 드리다뇨. 그래서 남편에게 다시 이야기를 했죠. 당신이 가게 일 잘 도와주고 일도 열심히 하는 건 알지만 우리가 한 달에 가져가는 돈이 얼마인데 못해도 400씩은 가져가는데 엄마한테 생활비도 못 줘? 게다가 여기 엄마 가게라 우리 월세도 안 내고 위치 좋은 곳에서 장사하잖아. 내가 엄마한테 있는 돈을 다 갖다 바치는 것도 아닌데 이 정도는 이해해줘. 이해 좋아하네. 장사 안 하면 끝난 거지 뭘 이해를 해. 그리고 막말로
우리가 가게 영업 안 했으면 어디 이 가게 손님이라도 왔겠어? 바로 팔이 꼬이고 말지. 우리가 장모님한테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장모님이 우리한테 돈을 줘야 하는 거라고. 어머니 아니었으면 우리 지금도 당신이 벌어오는 쥐꼬리만한 월급 가지고 입에 풀칠도 못하고 살았어. 제발 양심이라는 게 있어봐. 내가 치사해서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어머니 아직도 빌려간 5천만 원 다 안 갚으셨잖아. 5천만 원 이야기가 나오자 남편은 몹시 언짢아 했어요. 그러면서 어머니는 혼자 사시니 낡은 빌라로 이사를 와도 상관없지 않냐는 말까지 했죠. 애초에 그 아파트는 오빠가 결혼 후 어머니와 같이 살기 위해 구매한 집이었어요. 처음부터 어머니를 모시고 살지도 않는 제가 그 아파트를 탐낼 권리 같은 건 없었던 거였죠. 남편과 냉전을 한 후였어요. 동네 주민들을 통해서 학교가 없어진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아무리 근처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들이 많이 온다고 해도 대부분의 수입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지갑에서 나왔기 때문에 걱정부터 되더군요. 학교가 없어진다면 자연스럽게 매출부터 줄어들게 될 테니까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머니가 살고 있는 아파트 또한 부실 공사로 인해 말이 많이 나왔네요. 사소한 것이라면 넘어가겠지만 아파트는 거실이며 침실이며 가릴 것 없이 천장에서 물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인부를 불러 수리를 해보기도 했지만 여전히 천장에서는 물이 새어나왔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저희는 급하게 이사를 결정하게 되었고요. 걱정으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시어머니는 자진해서 나서더니 자신이 좋은 아파트를 소개해주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아무리 가족이지만 시어머니에게 오빠와 어머니가 살 아파트를 맡기고 싶지는 않았어요. 5천만 원도 탐내던 분이 더 큰 돈을 탐내실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 몰래 다른 중개인을 찾아다니며 집을 팔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에 누수 문제가 있다 보니 아파트를 내놓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일이 이렇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네요. 시어머니는 자신이 비싼 값에 아파트를 팔아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갈 수 있게 도와준다며 호언장담을 하셨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분이셨답니다. 아파트는 물론 가게까지 홀랑 날려먹었거든요. 당장 알거지로 쫓겨나게 생긴 상황 때문인지 어머니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셨어요. 너무나 갑작스럽게 닥친 일에 저희 남매 또한 넋놓고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고요. 하물며 오빠는 결혼까지 앞두고 있었기에 상실감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죠. 매번 뻔뻔하게 나오던 시어머니도 이번만큼은 자신의 잘못을 알았는지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셨습니다. 사기당한 상가 건물과 아파트 또한 자신이 찾아놓겠다며 호언장담을 하셨죠. 저희 남매는 자리에 누워 계신 어머니를 대신해 잠시 지낼 곳을 구하고 어떻게 하면 아파트와 상가 건물을 되찾을 수 있을지 모든 방법을 찾아보았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법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편이더라고요. 변호사 또한 사기 중에서도 제일 까다롭고 잡기 어려운 것이 부동산 사기라면서 최선을 다하기는 하겠지만 마음을 비우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상가며 아파트며 어떻게 해서든 되찾을 수 있도록 할 거라며 호언장담을 하기는 했지만 변호사의 말을 들으니 눈앞이 막막하더군요. 전문가까지 두 손 두 발을 다 든 것을 저희 남매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잖아요. 변호사 사무실에 다녀온 후 오빠는 지방으로 장기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요. 차마 아무도 없는 낡은 집에 어머니 홀로 있게 할 수는 없었네요. 그래서 오빠가 출장에서 돌아올 때까지만 어머니를 저희 집에 모시기로 했죠. 그런데 어머니가 집에 온 것을 알자 남편은 바로 노발대발하며 화부터 내었어요. 어머니가 왜 저희 집에 있냐면서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애초에 시어머니가 본업에 충실해 일만 제대로 해주셨다면 어머니가 저희 집에 올 일도 없었을 거니까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지만 친정 식구에게는 시간이 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한 티라도 내던 시어머니는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뻔뻔해졌거든요.
아파트와 상가 일을 물어볼 때마다 시어머니는 버럭 소리부터 지르고 보셨고요. 시애미가 이 정도로 빌고 사과했으면 됐지. 어디 감히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시애미 일하는 데를 벌컥벌컥 찾아와? 사기꾼한테 아파트랑 상가 넘긴 게 어디 큰 자랑이라도 되던? 그렇게 아파트랑 상가가 소중했으면 팔 생각을 하지 말았어야지.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저희 친정 어머니랑 오빠는 사기당한 것 때문에 근심 걱정이 쌓여서 잠도 제대로 못 자는데 사기당한 게 자랑이라뇨. 애초에 어머니가 제대로 확인만 하셨어도 이런 일은 안 생겼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 탓이라도 하겠다 이거냐? 어머니 탓이 아니면 저희가 사기당한 게 누구 탓인데요? 저희 오빠요. 이번 일 때문에 6년 기다려서 간신히 하기로 한 결혼도 물 건너가게 생겼어요. 아이고, 지가 능력 없어서 결혼 못하는 거면서 별 트집을 다 잡는구나. 네 오빠가 잘났어 봐라. 그깟 집 없다고 여자가 시집을 안 오나. 이게 다 너희 식구가 복이 없어서 일어난 일인 걸 낸들 어쩌노. 애초에 내가 팔자고 했을 때 상가고 아파트 팔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시어머니에게서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껴지지 않았죠. 인생이 참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일의 책임자인 시어머니라도 나섰더라면 이 정도로 힘들지 않았을 텐데 시어머니께서는 책임을 지기는커녕 오히려 회피하기 바빴으니까요. 도와주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현실에 서 있다 보니 다시 아무것도 없는 학생 때로 돌아간 것 같았죠. 하루의 시작을 눈물로 시작할 정도로 힘든 나날이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가족들이 있기에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죠. 그래서 다시 살아갈 방법을 찾기 위해 이를 악물었네요. 제일 첫 번째로 한 것은 월세가 제일 싼 상가로 찾아가 김밥집을 다시 차리는 거였어요. 뭐가 됐든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매출이 안 나와 월세도 내지 못하면 어떡하나 걱정을 하기는 했지만 같은 동네로 이전을 해서인지 마을 단골 손님들은 다시 저희 가게를 찾아와 주셨어요. 덕분에 이전과 같은 수입이 나와 입에 풀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역시 일손이 부족하다는 거였어요. 남편에게 다시 도와달라고 말을 했지만 남편은 들은 채도 안 하더군요. 그러더니 동네에서 제일 목 좋기로 소문난 곳에 편의점을 차리기까지 했어요. 물어보니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어렵게 차린 거라면서 건들 생각은 하지도 말라며 으름장부터 놓았고요. 도둑놈을 대하듯 무자비한 남편의 행동은 상처가 되어 가슴에 꽂혔어요. 아무리 돈이 급해도 남편에게 손 벌릴 생각은 없었으니까요. 단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시간이 날 때 김밥집의 일손을 돕는 거였는데 말이에요. 남편은 편의점만 인수하면 그 누구보다 일을 열심히 할 거라고 호언장담을 했는데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았어요. 편의점을 열은 후 남편은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 바빴는걸요. 사장이 된 기념이라면서요. 시어머니 또한 남편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시누이의 맞선 자리를 알아보기 바빴거든요. 남들이 탐내는 사짜 집안의 시누이를 시집 보내고 싶었던 시어머니의 열정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시누이는 그런 시어머니의 열정을 가뿐히 지려밟았네요. 한국에 들어온 지 3달도 안 돼 시누이는 결혼할 사람이 있다며 시어머니에게 소개를 해주었는데요. 부잣집 자제일 거란 시어머니의 기대와 달리 시누이가 선택한 사람은 지극히 평범한 집안의 남자였어요. 더 놀라운 것은 시누이가 찜한 신랑감이 저희 가게를 자주 찾아오던 학생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법대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 마음에 안 드는지 대놓고 시누이를 구박하기 시작했죠. 남자 보는 눈 좀 높이라고 비싼 돈까지 발라가며 다른 나라 보내놨더니 고작 데리고 온 놈이 이것밖에 안 돼? 너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놈 만날 거면 그동안 내가 너한테 쏟은 돈 다 토해내고 아예 애미 없는 셈 치고 살아. 집안이 무슨 상관이야? 서로 사랑하고 사람 건실하면 결혼해도 되는 거 아니야? 엄마가 뭘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사람 법대생이야. 졸업하면 변호사도 될 수 있다고. 이 정도면 신랑감으로 괜찮은 거잖아. 시누이의 반항에 시어머니는 시뻘개진 얼굴로 단골 손님에게 삿대질을 했어요.
보기 거북했던 저와 시누이가 말리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그럴수록 더욱더 단골 손님을 나무랐죠. 사랑만 있으면 어디 하늘에서 돈이라도 뚝 떨어지던? 요즘은 사방에 널린 게 변호사여서 줄이라도 잘못 탔다가는 치킨집 배달하는 것보다도 돈을 더 적게 번다는데 하물며 변호사도 아닌 법대생이라니 정신 차려 이거사. 어디 사랑만 있으면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진다던? 청소부 일하는 홀어머니에 나이 30 먹도록 모아놓은 돈이라고는 꼴랑 2천만 원 있는 게 다인데 도대체 무슨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기껏 돈 들여놨더니 남자 뒷바라지 하겠다고. 시어머니 따라 청소부 짓 하면 지금까지 손꼽으라져가며 키운 네 애미는 아주 좋아서 장수하겠다. 네 애미 단명하는 꼴 보기 싫으면 군말 말고 당장 헤어져. 아무리 사윗감으로 성에 안 차도 그렇지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놓고 망신을 주다니 시어머니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몰상식한 시어머니 행동을 보니 단골 손님과 시누이의 결혼이 무산된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어차피 결혼해봤자 시어머니는 사소한 것도 꼬투리를 잡아서 내쫓을 게 뻔하잖아요. 시누이는 계속해서 학생과 만나고 싶어하는 눈치였지만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시누이를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누이가 학생을 다시 만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한동안 학생으로 인해 사이가 틀어져 있었는데요. 시누이가 맞선을 통해 만난 의사와 잘 돼가자 시어머니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색을 싹 바꾸면서 입을 해벌쭉하면서 좋아했습니다. 의사 사위가 생긴다고 말이에요. 그 후 학생은 다시 저희 가게의 단골 손님이 되었어요. 학생은 자신이 개인적인 일 때문에 동네를 떠난 사이에 가게가 사라져 당황했었는데 이렇게 다시 보니 너무 반갑다고 했고요. 학생은 오래 알고 지내던 사이같이 편안했죠. 나이에 상관없이 친구처럼 친근하게 느껴졌고요. 그래서 학생에게는 가족들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고민과 걱정 같은 것도 털어놓게 되었어요. 학생은 부족한 일손을 도와주기도 하면서 항상 저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조언 또한 아끼지 않았죠. 시어머니 때문에 가지고 있던 아파트와 상가를 날려 그냥저냥 참고 결혼 생활을 지속 중이라고 말하자 학생은 이혼을 하든 안 하든 시어머니와 남편이 폭언을 할 때면 꼭 녹음을 해놓으라고 하더군요. 이혼할 때 꼭 도움이 될 거라면서 말이에요.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었어요. 이혼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한 거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폭언을 하는 것도 시어머니가 저희 가족들을 헐뜯는 것도 남김없이 다 녹음을 했죠. 쏟아지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폭언을 듣자 하니 이럴 거면 왜 결혼을 했을까 하는 회의감이 들더군요. 더군다나 마지막 희망 같았던 아파트와 상가까지 사기로 날아간 탓에 한숨은 나날이 깊어만 갔고요. 얼굴에 얼마나 근심한 티가 났는지 오랜만에 가게를 온 옆집 아줌마가 걱정을 한 정도였죠. 걱정을 하는 옆집 아줌마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는데요. 이야기를 듣던 아줌마는 깜짝 놀라 펄쩍 뛰기까지 하셨네요. 아니 새댁,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새댁 시모가 아파트랑 상가 팔아서 돈 많이 벌었다고 얼마나 자랑을 했는데 동네 사람들 다 아는 이야기를 새댁이 모르는 게 말이 돼? 시모가 말 안 했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분명 어머니가 사기당해서 아파트며 상가며 달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옆집 아줌마는 질린다는 식으로 시어머니에 대한 험담을 하셨어요. 세상에 다른 사람도 아닌 며느리의 눈을 가리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다면서요. 세상에 아무리 돈이 눈이 멀었다고 해도 사기칠 사람이 따로 있지. 아무리 봐도 새댁 시모 사람 아니야. 사람 탈쓴 너구리지 그게. 어떻게 사람이야? 어떻게 며느리한테 사기칠 생각을 했어? 새벽에 일어나서 김밥 싸는 뻔히 알면서 어떻게 사기칠 생각을 하냐고. 우연이기는 했지만 모든 사실을 말해준 옆집 아줌마가 그렇게 고마울 수 없었어요. 옆집 아줌마가 아니면 시어머니가 사기친 것을 죽을 때까지 몰랐을 수도 있잖아요. 한편으로는 다른 동네 주민들에게 배신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뻔히 사정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었던 것이니까요.
저의 마음을 알았는지 옆집 아줌마는 대신해서 욕을 해주었어요. 안 그래도 새댁 시어머니가 동네 사람들한테 자꾸 뭘 나눠주더라고. 소고기며 갈비며 쫌생이 저리 가라 하던 양반이 갑자기 왜 저러나. 드디어 큰 돈 벌고 정신이라도 차린 건가 했는데 이제 보니 사람들 입막음 하려고 뇌물 줬던 거야. 아유, 사람이 못된 것도 정도가 있어야지. 이 정도면 마구니도 도망갈 정도라니까. 누굴 탓하겠어요. 5천만 원 뜯기고도 정신 못 차리고 시어머니한테 아파트며 상가며 맡긴 제 잘못이죠. 아주머니 아니었으면 평생 모르고 방 거지처럼 살았을 텐데 감사해요. 새댁, 그런 말 하지 마. 남이 힘들게 벌어놓은 땀으로 소금짓 짓고 살려던 새댁 시어머니가 못된 거지. 그게 어디 새댁 잘못이야? 자꾸 자책하면 못 써. 마음 독하게 먹어야지. 그래야 독사 같은 시어머니한테서 아파트도 찾고 상가도 찾지. 격려해주시는 옆집 아주머니가 참 고마웠습니다. 아주머니에게는 그저 가벼운 격려의 인사일 뿐일 수도 있었겠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거든요. 옆집 아주머니의 김밥을 싸드린 후 바로 가게의 문을 닫았어요. 그러고는 곧장 시어머니가 있는 부동산으로 찾아갔죠. 결판을 내기 위해서요. 사무실에서 화투를 치고 있던 시어머니는 저를 보고도 코웃음을 쳤고요. 아이고, 돈 버느라 쇠가 빠진 우리 며느님이 여기는 무슨 일로 행차를 다 했네. 장가도 못 가는 오빠랑 병든 닭마냥 픽픽 쓰러지는 친정엄마 입에 밥이라도 넣어주려면 뼈 빠지게 일해야 할 텐데. 어디 김밥 팔아서 이번 생에 건물이나 제대로 올릴 수 있겠어? 어머니, 저희 그의 결혼 허락한 것도 저희 상가 갖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게 아니면 죽기 전까지 싸운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이유가 없으셨잖아요. 어머니 말씀대로 변호사도 배굶고 사는 세상에 김밥 말아서 밥 벌어먹고 사는 며느리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허락했겠어요? 그래, 너희 상가가 하도 탐이 나서 아들 팔아서 결혼시켰다. 근데 그럼 뭐하냐? 한번 먹어보지도 못하고 남의 손에 홀랑 넘어가 버렸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우리 아들이랑 계속 같이 살고 싶으면 가서 김밥이나 말아라. 아무리 남의 떡이 탐난다 해도 그렇지.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며느리 등쳐먹을 생각을 하셨어요? 남의 집 떡으로 잔치 벌일 생각도 하시고 어머니 참 대단하세요. 더 길게 말해봤자 제 입만 아플 테니까 지금 말할게요. 어머니가 가져가신 아파트랑 상가 당장 내놓으세요. 아무리 어머니가 밉다고 해도 제 손으로 시어머니 콩밥 먹이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더 감정 상하기 전에 어머니가 팔아넘긴 아파트랑 상가 다시 돌려주세요. 아파트와 상가 이야기가 나오자 시어머니는 들고 있던 화투패를 떨어뜨리시더군요. 제가 알 줄은 몰랐던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도 제 귀에 안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다니 정말 기가 찼어요. 옆에서 눈치를 보던 동네 아줌마들은 하나둘 사무실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죠. 아주머니들이 우르르 빠져나가고 시어머니만 화투를 치던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고요. 한동안 가만히 있던 시어머니는 갑자기 언성을 높이면서 당당하게 나오더군요. 기가 찬다, 기가 차.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며느리 따위가 시애미한테 콩밥 먹인다는 말이 나와? 그러게, 아파트랑 상가가 중요했다면 남한테 맡길 게 아니라 니들이 잘 관리했어야지. 지들이 얼빵해서 다 뺏긴 걸 가지고 왜 나한테 난리야? 간수를 잘하고 싶었으면 남의 손에 외양간 맡기기 전에 옆에 있던 소부터 신경 썼어야지. 시어머니는 저희 가족이 멍청해서 뺏긴 거라며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상식밖에 억지를 쓰는 시어머니를 보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런 정신나간 사람을 그동안 시어머니라고 모시며 살았던 지난날의 스스로가 너무 안타까웠고요. 시어머니를 보니 남편이 왜 그렇게 자기 좋을 대로 막무가내식으로 나왔는지 너무 잘 알게 되었네요. 어머니, 참 뻔뻔하시네요. 지금 어머니가 한 행동이 사기인 건 알고 계세요? 부동산 한다는 시어머니가 일처리 대충 해서 아파트며 상가며 꿀꺽할 줄 알았으면 애초에 어머니가 아니라 두 손 달린 아무한테 맡기고 말았죠.
자신의 치부를 들추는 게 수치스러웠는지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나 손찌검을 하려고까지 하시더라고요.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 손을 붙잡자 시어머니는 완전 이성을 잃은 것처럼 입에 담기고 힘들 욕설로 사무실이 떠내려가라 소리를 지르셨어요. 시어머니는 팔뚝이며 손등이며 가리지 않고 손톱으로 긁으셨는데요. 힘이 빠져갈 때쯤 사무실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치더군요. 갑작스러운 상황이 몸싸움하는 것도 멈춘 채 경찰들을 바라보았죠. 그랬더니 경찰들은 다짜고짜 시어머니의 손목에 수갑부터 채웠어요. 너무 당황스러우는걸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눈만 크게 뜰 때 경찰들 뒤에서 학생이 나왔는데요. 학생은 시어머니를 가리키며 당장 저 사기꾼을 잡아가달라고 하더군요. 자네 지금 우리 딸이랑 결혼 안 시켜줬다고 이런 식으로 복수를 하나? 법대식이나 다니면서 선량하게 잘 사는 사람 다짜고짜 수갑이나 채우고 자네 그렇게 할 짓이 없나? 당장 이거 놔. 아줌마 지은 죄로 따지면 2박 3일 꼬박 새서 말해도 안 끝나요. 그리고 어이가 없네요. 그동안 사람들 피 같은 돈 뺏어서 등 따시게 딸 자식 유학도 보내고 떵떵거리게 사셨으면서 죄가 없다뇨. 그동안 사람들 등쳐먹은 죄 다 모아서 갚는다고 생각으로 구치소 가서도 2다리 뻗고 자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그대로 경찰서로 가 조사를 받았는데요. 시어머니의 사기 행각이 발각되면서 자연스럽게 학생의 정체도 알게 되었네요. 학생의 어머니 또한 시어머니에게 전세 사기를 당한 사람 중 한 명이었어요. 한평생 청소부 일을 하면서 모은 돈을 잃은 학생의 어머니는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하셨고 그 모습을 보면서 학생은 일부러 신우이에게 접근해 악착같이 증거를 모아 시어머니를 고소할 날만을 기다렸던 거죠. 너무 고맙게도 학생은 자신뿐만 아니라 전세 사기를 당한 사람 모두의 증거를 모아놓았다고 해요. 그 덕분에 저 또한 아파트와 상가를 팔아서 생긴 모든 수익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죠. 돈을 모두 돌려받고 나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벅참과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오더군요. 간신히 낭떠러지에서 살아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에 학생에게도 수익금의 일부를 나눠주려고 했지만 학생은 괜찮다며 극구 사양을 했네요. 그 후 시어머니는 사기 혐의로 구속이 되었어요. 남편은 뒤늦게 용서를 빌며 시어머니의 선처를 위해 협조해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남편은 어떻게든 시어머니의 구속은 막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곧장 남편에게 이혼 신청부터 했네요. 친정 식구들을 무시하고 핍박하는 걸로도 모자라 사기까지 친 시어머니를 도와줄 이유는 없으니까요. 현재 저는 어머니와 함께 새로운 상가를 구해 다시 김밥 가게를 차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제가 모시게 되었답니다. 오빠가 결혼을 했거든요. 오빠는 예쁘고 마음씨도 고운 새언니 덕분에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는 듯해요. 저희 모녀는 넘쳐나는 손님들로 김밥 장사를 하기도 바쁜데요. 얼마 전 옆집 아주머니에게 전해 듣기로 의사와 파혼을 한 시누이는 취업을 해 시어머니가 남겨놓은 빚들을 갚고 있는 중이라네요. 세상 물정 모르고 살던 시누이가 일을 한다는 소리에 가끔 불쌍하다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를 떠올리곤 해요. 시어머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도 고작 5년의 형량을 받았거든요. 개인적인 소망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법이 개정되어 악독한 사람들이 설치지 못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청자분들은 악독한 사람이 걸리지 않도록 기도하며 저의 사연을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